자, 가수 김은국 얘기 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 4.10 총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국민의힘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좀 활동을 했던 그런 연예인 이렇게 뽑으라 하면 가수 김은국과 국대 출신의 축구 선수 이천수가 아닐까 이런 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가수 김은국 씨가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총선이 끝난 후 당 차원에서 하나도 연락이 없다. 제가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나.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좀 여러 가지 섭섭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함도 있고 좀 이래야 되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김은국 씨가 이번 총선만 아니고 다른 선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는 김은국 씨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뭐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뭐 그럴 때에도 아마 이제 나름대로 김은국 씨가 열심히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도와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엔 좀 서운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에서 결과가 좋았다. 뭐 그러면은 뭐 기분 좋으니까 뭐 그래도 서운했겠지만 뭐 연락을 못 받았으면 서운했겠지만 그래도 뭐 그 잘됐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잡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총선은 폭망했죠. 역대급으로 폭망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지난번 21대와 22대는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1대 때는 그때는 정권이 무슨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었다고요. 야당으로서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것들도 없지 않은데 지금 그 총선은 여당인데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권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힘 빠지고 이제 서운하고 뭐 그런 것이 그런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건 챙겨야지. 그래 물론 이제 폭격 맞은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막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챙길 건 챙겨줘야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선생이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여당에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를 해야 됐겠죠. 예.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4월 10일 총선 끝나고 4월 11일 결과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은국 선생도 열심히 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소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뭐 주변 챙기고 뭐 그럴 그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뭐 누구나 이렇게 그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지금 이렇게 뭐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뭐 지금은 없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그렇게 마음을 좀 잡수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지도부 꾸려지면 뭐 비대위원장 또 그 선출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기 전이라도 그 윤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라도 이렇게 그 애써 주셨다 그 너무 이렇게 노고를 갖다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애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 죄송하다 이런 정도 뭐 감사는 표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은국 씨 문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더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좌파 연예인들은 겁도 없이 막 나온다. 그 사람들은 방송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광고할 거 다 하고 행사할 거 다 한다. 그런데 우파 연예인들은 제가 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이런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좌파 문화 권력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즉 좌파 연예인들은 저렇게 선거도 도와주고 또 선거가 뭐 직접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도와주면 뭐 방송에 나가는 것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오히려 탄압받는 상황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좀 깝깝한 현실을, 이 좌파 문화 권력의 현실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같은 방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파 연예인들이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좌파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야,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예컨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것들,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이라도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선 회 못 먹고 매운탕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식에 반하는 그야말로 이제 몰상식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건 소신이 아니고 이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들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른바 좌파 연예인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이 소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익을 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줄을 서는 게 내 생각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줄을 서면 나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뭐 김어준 뭐 뉴스공장인지 뭔지 뭐 그런데 그 출연하면 그러면 또 뭐 어디 뭐 MBC나 뭐 어디나 뭐 출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대를 하니까 좌파처럼 행세하는 연예인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동네 가면 먹고 살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우르르 가면서 권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는 그러한 제대로 된 언론과 여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김은국 씨가 지적한 건 정확해요. 아무리 이렇게 김은국 씨 같이, 그 다음에 이천수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도와줘도, 그야말로 사비 내고 내 시간 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갖다 도와줘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뭘 바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사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소모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하겠지만, 김은국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셨겠지만 앞으로 또 이제 뭐 계속 선거 있을 때 저렇게 내일처럼 발벗고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민주당의 친명, 그다음 친민주당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은국 씨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다가 보수층의 민심도 이반할 수 있게끔 지금 국민의힘이 대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이번에 세게 몽둥이로 한 대 그냥 세게 얻어맞았으니까 이 다음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음번 대선에서는 진짜로 정신 차리고 정말로 이제 잘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국 씨의 말 중에는 뼈아픈 얘기도 있었지만 좀 애정어린 표현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애정도 표시를 했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통화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서 그게 안 됐다. 그 사람은 너무 아깝다.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다른 앵커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소주 술 안 먹는데요 하니까 소주는 나 혼자 먹어도 된다. 한동훈 위원장 그냥 옆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아끼고 미래의 가능성, 촉망 맞는 인재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펜앤마이크에서 예. 한번 중간에 주선을 해가지고 주선을 해요? 예, 그래서 김은국 선생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예. 밥이라도 한번 먹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소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술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은국 씨가 소주는 나 혼자 마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마시는 콜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추스리는 게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내공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고시 공부하는 거겠습니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각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은국 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사실은 탈색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누구 만납니까? 검사들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피의자 아니면 피해자. 그러면은 피의자는 어떻게 검사님 앞에 불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들바들 떨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는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어떻게 좀 그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이런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울트라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내가 이렇게 기침 한번 하면 상대방이 움찔하는 그런 상황을 20년 넘게 겪어왔는데 그런데 정치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을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품성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검사를 오래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그런 뭐 이렇게 평범한 검사들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낮은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뭐 낮은 사람들만 아니고 예.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사회에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이런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회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두루두루 포괄적으로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게 내공이 쌓인 그러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김은국 씨 같은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꼭 만나봐야 될 그런 사람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공감이 있을 거고요. 조만간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뭐 이정재 만났었잖아요. 이정재랑 같이 네. 뭐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나? 뭐 그런 거 이제 사진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데 네. 뭐 김은국 씨와도 같이 저녁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언론에 등장할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죠. 고기 먹으면 되죠. 뭐 소주는 김은국 씨가 알아서 옆에서 홀짝홀짝 혼자 드신다고 했으니까 이천수랑도 같이 만났어요. 이천수랑 같이 만나면 더 좋겠네요. 원희룡. 네네. 그 4인방이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뭐 사진이 나오겠네요. 좀. 뭐 적겨 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밥값 내도 돼요. 그럼 테이블 2개로 좀 예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도 끼겠습니다. 예, 저는 2인분 먹을게요. 까짓 거. 네, 여기 낙타님께서 김은국 한번 펜앤에 초청하죠 했고 다른 부분이 미키님이 굿 아이디어예요 낙타님 하셨네. 예, 제가 사실은 김은국 씨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모시려고 시간을 일단 비워놨어요. 거기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김은국 씨 모시고 펜앤 방송도 하고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김은국 씨가 축구도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하는지는 제가 몰라요. 자, 그거 그래요? 아닙니까? 네, 잘하는 흉내를 내시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축구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네네. 축구 꽤 아마추어 중에는 꽤 하신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네. 이천수 선수하고 아. 김은국 씨하고 같이 그 모시면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 그 느낌이 드네요. 네, 김은국 씨 사실 축구 방송을 해도 되죠.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축구 방송을 해도 꽤 재밌게 잘하리라고 봅니다. 자, 다른 정치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의회 소식이라 할까요? 이 소식이 들렸네요. 민주노총 있죠? 민노총조차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이 25만 원은 민생 회복 대책이 될 수 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민노총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이건 단발성 정책이다.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25만 원의 이 대책은 민노총조차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네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용해인 의원이 민노총 비판은 틀렸다. 25만 원 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민생 정책이다. 이렇게 민노총을 저격하면서 반론을 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민노총의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입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잡으면 되잖아요. 5천만 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5천만 잡고 그 다음에 25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 25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1인당 25만 원씩 주면은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느냐? 12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뭐 그건 뭐 계산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최근에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느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대요. 아, 그랬다 그러죠. 안 낸 게 아니라 못 냈대요. 왜 못 냈느냐? 법인세 내려면 법인이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적자가 10조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그 법인세,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갖다 이렇게 거두는 게 뭐 소득세도 있고 무슨 세금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세수 중에 하나가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가 많이 거쳐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를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2024년이니까 20년도 더 전에 그 삼성에서 변호사 했을 때 근데 저는 소속이 삼성화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구조본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더 아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하루의 순이익이 1,000억씩 난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네. 그럼 하루의 수익이 1,000억 나면 얼마가 납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 곱하면 되잖아요. 네. 한 달에 3조 나고요. 그럼 1년이면 얼마가 납니까? 1년에 22개월이니까 36조.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36조 5천억의 순이익이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20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36조 5천억씩 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많을 때는 뭐 한 60조도 수익 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1년에 우리나라에 10조 이상씩 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옛날 생각하고 야 옛날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조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야 삼성화재가 그렇게 1년 내내 고생해도 삼성전자가 열흘이면은 순이익이 뭐 똑같아지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삼성전자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화재 직원들이 야 그래도 삼성화재 망해도 삼성전자가 망해도 삼성화재는 망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구조가 보험회사가 이제 화재보험회사가 워낙 탄탄하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워낙 탄탄하니까 삼성화재는 망할 수 없는 회사야. 근데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적자가 10조가 넘게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가 지금 돈줄이 막혔고요.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지 못한 법인세가 10조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12조 5천억, 뭐 5천 몇백만 이렇게 치면 13조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 받았던 돈도 지금 토해내 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 써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13조를 더 풀어라. 그다음에 이 푼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었던 기억이 4년 전에 이렇게 돈 풀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13조를 풀었는데 이 13조가 그 얼마만큼 그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는데 쓰였느냐. 그런데 뭐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은 생산적 민생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13조를 풀었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게 생산 활동에 투여된 거는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3조 풀었는데 4조 효과밖에 안 난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나머지 9조는 어떻게 쓰였느냐? 그거는 저 같아도 저금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아도 빚 갚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막 쓰였을 뿐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10조를 풀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가 된다. 아니 그러면 저 같아도 아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10조 풀어봤자 3조의 생산 유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돈 무서운 줄 알고 정부의 곳간을 계속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가졌을 때 우리나라 그 곳간에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곳간에 돈이 많았었어요. 그거를 뭐 코로나 시국이며 뭐며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쓰지 않았습니까? 거덜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빚이요. 1,000조가 넘어가요. 1,000조가. 1200 지금 17조 정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 1,000조가 만약에 13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돈 지금 예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추경 예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통 때 법인세를 갖다가 한 10조 내는데 아이 올해 그 작년에 이제 장사 잘 됐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20조 30조 낸다. 그러면 뭐 아이 그래 뭐 삼성전자 잘하고 하이닉스도 뭐 한 5조 거둔다. 아 그러면 뭐 혹시 모르겠는데 반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를 갖다가 걱정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는가? 민노총만도 못한 그런 민주당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의제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한번 좀 3+1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내부에서 지난번에 실무자 회담을 할 때 당시에 이재명 비서실장 즉 민주당 측에서 제안한 내용의 의제가 3+1입니다. 그 3+1 저기 한번 지금 자막에 떠 있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국정을 잘못 운영했고 뭐 했던 대국민 사과를 해라.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야당을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포괄적인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라.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이제는 자제해라. 그리고 +1 하나가 13조 추경, 즉 방금 얘기한 25만 원 지금 지원금 이걸 좀 정부의 추경 예산으로 해라. 근데 하나하나 다 문제이긴 한데 이 25만 원짜리도 그렇고요.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잔을 자제해라. 이런 것 자체가 의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의제야 뭐 대통령이 의제야 될 수는 있어요? 뭐 그냥 뭐 말씀 듣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나와가지고 뭐 무슨 말을 한들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어주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억셉트 해가지고 정책으로 하는지 그거는 별개인 이야기고 예. 아니 뭐 허연춘 앵커가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다 들어주지 뭐 근데 그런다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밑에부터 보면 13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진짜 만약에 저거를 대통령이 받아준다. 그건 진짜 대통령이 바보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풀 거면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저 돈을 풀 거면 선거 전에 풀었어야지. 선거 전에 풀었으면은 하다못해 국민의힘 그 의석수가 10석, 20석은 더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25만 원씩 푸는 거를 자제한 거는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떠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 그 생각하신 거고 그건 저도 아 잘하셨다 진짜로 뭐 어쨌든 아깝긴 하지만 표가 의석수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을 갖다 푸는 건 안 되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을 푼다?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표는 표대로 저기 뭐 의석은 의석대로 다 넘겨주고 지금에 와서 돈은 돈대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자제. 거부권 자제하는 게 좋은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지만 않으면 저는 거부권 자제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제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한 법 만들어 놓고 뭐 들이밀면 그거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양곡관리법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줄 수 있다. 아니 그건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좀 곳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쌀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판단을 할 그런 재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100%가 훨씬 넘거든요. 왜 쌀 자급률이 100%가 훨씬 넘느냐?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밥을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어저께 제가 밥 먹었나? 기억이 안 나. 빵은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130kg 먹던 1인당 130kg 먹던 그 쌀을 지금은 50kg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사야 된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낭비되는 혈세가 그 추계로 따지면은 1년에 1조 443억이래요.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 법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을 갖다가 진짜 걸레같이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거부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특검은 제가 이제 법률안을 갖다가 쭉 봤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전에 특검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법률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당이 그 결정을 그 특검을 결정하고 그냥 막 그 윽박지르는 그런 특검 아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최상병 특검안을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그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느냐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중에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뭐 이런 식의 그 특검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막무가내였던 특검안보다는 그나마 좀 낫다 일단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 최상병 그 해병대원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통령이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저건 세모네요. 세모. 판단 유보. 예.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형식보다는
어쨌든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겼든 졌든 간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그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은 기자회견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회견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요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기자회견은 적절한 때 하시는 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5만 원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의제 3+1까지 이야기를 됐네요. 지금 실무회담에서 의제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점도 양자회담 일자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의제를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조금 약간 난황을 거치리라 봅니다. 뭐 이번 주에 일단 개최되는 건 어렵다고 보이고 다음 주 정도를 일단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의제로 다룰 만한 내용들이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거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의제를 잡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 문제 다뤄봤고요. 이재명과 조국 문제, 이제 이 전선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선거 전에, 총선 전에만 하더라도 총선 선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이었죠. 일단은 범민주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뭐 이재명과 조국이 서로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번에 심판하자 이런 데는 일치했었는데 자 하나하나 틈새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 양자회담 지금 성사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먼저 하자. 그래서 나를 좀 먼저 만나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조국이 제안을 했죠. 요청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성준 의원이죠.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했네요.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했죠. 수석 대변인만이 아니고 정성호 의원도 조국 대표가 지금 뭐 국회의원이냐 아직 국회의원 아니다. 또 어떤 의원들이나 고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개원도 안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오른쪽 편에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몇몇 의원과 대변인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재명이 직접 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과 조국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국이 뒤통수 맞은 뒤통수 맞았죠. 까였죠 이번에. 까인 거죠. 뭐. 예. 근데 뭐 까였다고 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뒤통수 맞았나? 그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민주당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나? 조국 신당이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제 조국이 이재명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뒤통수 맞은 거고 그럴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배은망덕한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몰빵론 운운했을 때부터 그 문명 대전은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군보다 아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국은 아군이 아닙니다. 조국은 우군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럴 거예요. 우군이랬더니 진짜 우군인 줄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군이 아니고 거기서 우군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 전선을 펼쳤을 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동 전선을 펼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만약에 지금 대선이 벌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대선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울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이런 전략은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가치, 체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급이 어떻게 민주당하고 조혁당이 같냐? 체급이 완전히 다른 체급이다. 이번 기회에 조국혁신당에 지금 떠올랐던 걸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 조국의 요청에 대해서 만나달라,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해달라 이렇게 거절한 것만은 아니죠. 또 있죠. 교섭단체 현재는 20석이죠. 기준을 하향을 그러면 뭐 12석이든 이하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로 조국혁신당이 새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기준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국혁신당이나 이상, 조국혁신당 이상 뭐 또는 입지 설 자리가 지금 없게 민주당 측에서 공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조국 대표는 자기가 조국혁신당이 12석이란 말이에요. 12석인데 아니야 우리 당은 12석이 아니고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열은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혁신당은 120석 정도 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나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동격이다. 그 다음에 인물로만 치면 내가 우수하지. 인물로만 치면 내가 조국보다 이재명보다 훨씬 낫지. 뭐 안규령이 뭐 조국 이재명 이렇게 하면은 안규령도 조국 할 걸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안규령이 그때 조국 이재명 했었었나요? 아니요. 그것 아니 차은우하고 했었죠. 차은우하고 그 전에 조국하고도 하지 조국하고도 않았나? 했어요? 몰라요. 어쨌든 예, 기억이 그렇다.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국 대표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일당 10으로 계산해서 120석이고 민주당은 175석이고 그러니까 거의 삐까삐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나가면 175대 10이면 몇 %입니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예. 10%는 당연히 아니죠. 10%가 되려면 17.5석이 돼야 되니까 6.8%예요. 어디서 민주당이 6.8%밖에 안 되는 정당이 맘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거고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조국혁신당 없었으면 민주당이 과반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몇 가지 그 변곡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곡점이 뭐냐면 진짜로 뜻밖의 그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지지를 얻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참 그 우리나라 총선에서 그 판사들이 끼친 영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었거든요. 발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봐줬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김우수 부장판사가 그 조국 그 대표 관련해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때렸잖아요. 법정 구속했었어야 됐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법정 구속했으면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과연 175석, 범야권 192석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내가 이렇게 당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지민비조였다가 비조지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소한 25석 이상의 그걸 갖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그 정도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은 조국 대표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만든 지 한 달 만에 12석이나 얻었어.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를 냈으면 12석이 뭐야 20석은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제해가지고 민주당이 이만큼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진짜로 이거 장사 되겠네. 수도권까지 조국혁신당 쫙 깔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이 과반석 얻었겠습니까? 조국혁신당 한 30석 얻었을 거고 민주당 뭐 한 140석 얻었을 거고 그러면 합쳐서 한 170석이면은 국민의힘은 뭐 그 와중에 한 130석 얻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내가 봐줬는데 이재명이 그걸 갖다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국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12척밖에 나는 이순신하고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12척으로 명량해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승을 거뒀잖아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의석수 12개 가지고 나는 민주당보다도 더 큰일 할 수 있어. 근데 참는 거야. 왜 참는 거냐? 175석이고 정통은 민주당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나를 대우해줘. 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과연 그 까이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조국은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은 이제 일단 걷어차고 뒤통수를 맞은 까이는 조국은 마음이 급하고 그런 형국이네요. 지금 마지막 이슈 하나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의료계 네네.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 장관이 어제 이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한테 화상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 즉 입시안을 각 대학별로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학들은 빨리 4월 말까지 입시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4월 말에 대학에서 입시안이 이제 올라오면 5월 말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올해 대입을 위해서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늦어지면 굉장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죠. 교육 준비도 그렇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굉장한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됐는데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4월 말까지 저 입시안 의대 관련된 대학들이 지금 대입 전형 얼마 정도 의대 인원을 증원할 거냐 이걸 좀 다 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불과 닷새 남았네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지금 뭐 전혀 끔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원점 재검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의사협회가 앞서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안이 4월 말까지 지금 입시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아예 이제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이분이 닫히는 순간입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 지금 의협의 지도부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잘 해야 되느냐? 시간은 의사 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사들의 그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 가지고 총선에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 마지막 이유를 저는 의료개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뭐 한 10몇만 명 된다면서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4인 가족하면 뭐 4까지는 아니고 몇십만 명 될 텐데 지금 그 차이로 그 아주 아깝게 그 진 것이 의사들 때문이 아닐까 그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면허 정지 이제 들어갔는데 면허 취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의료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게 소신이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업적은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의사들에 대한 지금 그 의협의 그 지도부에서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국민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우리는 산다. 국민은 죽어도 뭐 의사는 산다. 막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군의관들 복무 기간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도 지금 의사 편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파국으로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이. 당장 저만 해도 우리 애들 다 대학 갔으니까 뭐 끝났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이 뭐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의대 정원 늘어나? 그럼 우리 애도 의대 한번 보내볼까? 그 다음에 의대 점수가 워낙 높다라고 하니까 공대를 갖다가 보내야 되는데 이 정도 공대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공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학부모들의 그 지지를 아마 정부는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 저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총선 전에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의협에서 판단을 하고 정부에다가 적절하게 2,000명은 지금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이면 1,000명,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타협해가지고 총선 전에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의협에서 이렇게 안을 갖다가 제시했는데 이거를 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 대통령이 안 돼 무조건 우리 2,000명이야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100석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그런 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총선 전에 끝냈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 타이밍을 뭐 다 놓친 거고 그런데 4월 말 지나면 2,000명은 요지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내년에 입시는 의대 2,000명 정원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필요한 의사 수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다만 현대 의대 정책을 중단해달라. 연구 저거 하는데 수개월 얘기했는데 이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판례지 한 11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대 정책을 중단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야기가 뭐냐면 네.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막무가내로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막무가내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밥그릇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서 시도하는 건 좋은데 저런 말 자체가 지금 의사들의 그 요구 사항이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니냐? 저부터도 당장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저렇게 용역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의사들은 의협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지금 뭐 2,000명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노재봉 전 총리 별세 소식부터 정치 현안 여러 가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